안녕하십니까. 전화특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지난 시간에 이어서 30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30번을 보도록 하세요. BOD 용접부와 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단위를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킬로그램 per day라는 게 뭐냐면 BOD의 총량입니다. BOD의 총량이라는 것은 BOD의 농도 곱하기 유량이죠. 자, 그리고 미터의 삼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용적이죠, 용적. 부피를 이야기를 해요. 자, 따라서 우리가 BOD의 총량, 유입 해수의 BOD 농도와 유입 유량을 곱해요. 자, 그런 다음에 미리그램 퍼 리터를 킬로그램 퍼 미터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하느냐 하면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한다는 것은 미리그램 퍼 리터를 킬로그램 퍼 미터의 삼성으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이 값에서 뭐를 나눠주죠? 미터의 삼성, 포기조의 용적을 나눠준 값이 BOD의 용적부하가 되는 거죠.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3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수 처리에 있어서 활성탄은 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가? 활성탄이라는 것은 뭐예요? 흡착제죠, 흡착제. 그래서 오염물질을 흡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흡착제. 가장 대표적인 게 활성탄입니다. 따라서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3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1m몰에 수산화칼슘이 녹아있는 수용액의 pH는 얼마인지 물었어요. 그럼 수산화칼슘이라는 것은 CaOH2거든요. 자, 그러면 칼슘이 2 플러스예요. OH-는 마이너스 1가짜리가 몇 개? 2개. 그래서 Ca 플러스와 2OH-가 나와요. 그러면 pH를 계산하라는 소리는 H 플러스나 OH-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은 OH-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1m몰에 수산화칼슘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1m몰이라는 것은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의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몰로 나타내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1m몰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몰, 단위로 나타내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몰 퍼 리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수산화칼슘의 농도가 1m몰이니까 1대 2에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인데 OH-는 2몰이니까 2를 곱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할 것은 뭐냐면 산성 물질은 H 플러스 이온을 가지는 거예요. 알카리성 물질은 OH- 이온을 가지는 거예요. 따라서 H 플러스 이온을 가지는 산성 물질에서는 pH를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반면에 OH-를 가지는 알카리성 물질에서 pH는 14 플러스 로그 OH-예요. 둘 다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OH-를 지금 알고 있으니까 14 플러스 로그 OH-로 계산하죠. 따라서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계산은 공학용 계산기로 해야지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11.30이라는 값을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리고 33번. 혐기성조, 호기성조의 과정을 거치면서 질소 제거는 고려되지 않지만 하폐수 내에 유기물 산화와 생물학적인 인을 제거하는 공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지금 반응조가 두 개예요. 혐기성조와 호기성조. 혐기성조의 역할은 P가 인이죠. 인의 방출. 자, 그리고 호기성조는 인의 과잉 흡수. 자, 따라서 지금 보시다시피 인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장치예요. 그것도 혐기성조와 호기성조 두 개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AO 공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3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하수 처리장의 침사제 부피가 12m의 삼성이고 유입되는 유량이 60m의 삼성 per hour라면 체류 시간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계산을 하세요. 근데 시간 단위가 여기 하나 있죠. 자, 그러면 유량이 미터의 삼성 per hour, 부피가 미터의 삼성이에요. 그럼 미터의 삼성 없어지고 시간이 올라가면 되니까 어떻게? 12m의 삼성에서 60m의 삼성 per hour를 나눠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hour를 뭘로 고치죠? 분으로. 그러면 1시간은 60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1시간을 60분을 보정해 놓은 이유는 hour를, 시간 단위를 분단으로 고치기 위해서 만들어 놨죠. 그래서 공식을 이용하는 그런 문제보다는 이런 문제는 단위를 맞추는 거죠. 따라서 계산하는 문제 중에서 34번 형태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맞춰야 됩니다. 간단한 계산하는 문제만 맞추고 복잡한 계산하는 문제는 버려도 합격에는 관계없어요.
그리고 35번 다음 지구상에 존재하는 담수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자, 두 가지 정도는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만년선을 포함하는 빙하. 만약에 만년선을 포함하는 빙하가 없어요. 그럼 두 번째로 많은 거는 지하수. 이 두 개 중에 한 개는 정답이 나와요. 지금 여기서는 빙설 및 빙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6번 혐기성 소화주 운영 중에서 소화가스 발생량 저하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혐기성 소화제로라는 것은 슬러지, 다시 말해서 수처리를 하고 남으면 수처리를 하면 찌꺼기가 발생하거든요. 그 찌꺼기를 슬러지라고 하는데 혐기성이라고 하면 산소를 이용하지 않고 슬러지를 처리하는 과정이죠. 반면에 호기성 소화라고 하면 산소를 이용을 해서 슬러지를 처리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자, 여기서는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혐기성 소화주예요. 자, 유기물의 과부하, 소화가스 발생량의 저하, 다시 말해서 소화가스라는 것은 분해되면서 가스가 발생을 해야지 처리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가스가 발생량이 적어요. 그러면 유기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과부하라는 것은 유기물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유기물이 많으면 분해 대상이 많기 때문에 가스가 어때요?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따라서 지금 여기서 유기물의 과부하가 아니고 유기물의 부족이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소화주 내의 온도 저하, 온도가 높아야지 반응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소화주 내의 pH 상승, pH도 너무 높으면 안 좋아요. 중성 전후. 자, 그리고 과다한 유기산의 생성,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3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의 물리화학적 처리 방법 중에서 용매 추출에 사용되는 용매의 선택 기준이 옳은 것만으로 짝지은 것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용매의 선택 기준입니다. 자, 우리가 용매를 이용해서 오염물질을 추출해내는 것을 용매 추출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배 계수가 높아서 선택성이 클 것 맞습니다. 끓는 점이 높아서 회수성이 높을 것. 자, 여기에서 끓는 점이 낮아야 돼요. 그래야지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낮을 것. 그래서 물에는 잘 안 녹아야 되죠. 그래서 물에 녹는다는 것은 우리가 처리하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소리겠죠. 자, 그리고 밀도가 물과 같을 것, 서로 다를 것. 그럼 두 가지가 같네. 그 특징이 나와 있죠. 바르게 설명된 특징은 기억과 디귿이 되니까 나번이 정답. 그러면 우리는 같이 왜 틀렸는지를 같이 기억을 해야지 문제가 바뀌었을 때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38번 진머만 공법이라고 불리며 액상 슬러지에 열과 압력을 작용시켜 용존산소에서 화학적으로 슬러지 내에 유기물을 산화시키는 방법은 자, 그럼 여기서 핵심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용존산소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유기물을 산화를 시킨다는 소리는 산소하고 결합을 시킨다는 소리거든요. 따라서 산소가 들어가게 되면 혐기성이 되나요? 호기성이 되나요? 당연히 호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혐기성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틀려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진머만 공법이에요. 이 진머만 공법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는 거죠. 그래서 진머만 공법이라고도 하고 섭식산화법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왜 여기서 용존산소가 들어가고 유기물 산화가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지금 산화를 시키니까 여기 산화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연관을 지어서 답을 찾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머만 공법의 다른 말이 섭식산화법이기 때문에 그 내용만 알아도 답을 찾을 수 있는데 그걸 잘 이해를 못하게 되면 산화를 연관시켜서 답을 찾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9번 슬러지의 탈수성을 계량하기 위한 약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탈수성을 우리가 높이기 위해서 약품을 사용을 하는데 그때 사용되는 약품이 아닌 것을 찾으라는 거죠. 가번의 명반을 우리가 황산 알루미늄이라고 해요. 나번의 철염, 그리고 다번의 염소, 라번의 고분정집제. 자, 따라서 탈수성을 계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약품이 뭐냐면 주로 응집제예요, 응집제. 그럼 응집제는 알루미늄이나 철이 들어가 됩니다. 따라서 명반이 황산 알루미늄이거든요. 철염, 고분정집제, 고분정집제도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염소는 살균제거든요. 그래서 탈수성과는 관계가 없죠.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4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쓰레기에 전환 연료 RDF, 다시 말해서 고체성 가연성 폐기물을 잘게 파쇄를 해요. 그런 다음에 모양을 만들어서 성형을 해서 우리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펜처럼 만들어 놓은 걸 RDF, 고형화 연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고형화 연료의 구비 조건으로 거리가 먼 것은
갑은 연료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아야 될까요? 그렇죠. 칼로리가 높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연료니까 함수율이 어때요? 연료에 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면 우리가 부패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연료가 부패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함수율이 낮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제해량이 적어야 되겠죠. 제해량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칼로리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조성이 균일해야 된다.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리고 41번. 다음 국제적인 협약 중에서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을 국제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채택된 협약은 가장 핵심은 뭐냐면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이에요. 그죠? 자, 따라서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에 관계되는 협약은 스톡홀름에서 우리가 협약을 맺었다고 그래서 스톡홀름 협약이라고 합니다. 가번이 정답이 되죠. 반면에 바젤 협약도 자주 나오죠. 바젤 협약이라는 것은 국가 간의 폐기물의 이동을 규제한 것 또는 국가 간의 대기오염 물질을 규제한 것을 바젤 협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4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42번 상당히 잘 나오죠. 함수율이 20%인 폐기물을 건조시켜 함수율이 2.3%가 되도록 하려면 폐기물 1000kg당 증발시켜야 할 수분의 양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슬러지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슬러지량과 함수율이 주어졌을 때 슬러지 공식은 W1 곱하기 100-P1은 W2 곱하기 100-P2. 여기에서 1으로 시작되는 것은 처리 전, 그리고 2로 시작하는 것은 처리 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증발시켜야 되는 수분량이라는 것은 뭐예요? 처리 전의 슬러지량에서 처리 후의 슬러지량을 빼주면 돼요. 왜? 처리한다는 것은 수분을 제거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W1-W2가 뭐가 되느냐 하면 증발되는 수분량, 다시 말해서 제거되는 수분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W2를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1000kg당이라고 그랬으니까 1000kg이 W1, 그리고 처리 전의 함수율이 20%니까 P1, 그리고 처리 후의 함수율 2.3%가 P2가 되는 거죠. 따라서 W1 1000kg, 그리고 P1 20%, P2 2.3%. 따라서 W2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처리 전의 슬러지량이 1000이잖아요. W1이. 그래서 1000kg에서 W2 처리 후에 폐기물의 양 818.83kg을 빼주면 제거된 수분량, 다시 말해서 181.17kg이라는 증발시켜야 하는 수분량 또는 제거시켜야 하는 수분량의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4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각종 폐수 처리 공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소화시키는 목적으로 거리가 먼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슬러지를 소화시킨다는 것은 슬러지를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가번에 유기물을 분해시켜 안정화시킨다. 맞습니다. 안정화. 나번 슬러지의 무게와 부피를 감소를 시키죠. 그리고 병원균을 죽이거나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함수율을 높여서 수송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함수율을 높인다는 것은 실제로 슬러지를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슬러지 처리라는 것은 수분을 제거하는 것을 슬러지 처리라고 해요.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4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을 분사하여 세립화 및 균일화하는 것을 파쇄라고 한다. 파쇄의 장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파쇄라는 것은 입자를 작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비표면적이 증가하고 그리고 겉보기 비중이나 밀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번 조성을 균일하게 해서 정상 연소 시에 연소 효율이 향상시킵니다. 폐기물 입자의 표면적이 증가합니다. 표면적이 증가하여 미생물 작용이 촉진되어서 매립 시 조기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 부피가 커져서 운반비가 증가하나, 자, 여기서 부피가 커져서 운반비가 증가한다는 것은 고형화를 시켰을 때요. 폐기물을 고체화를 시키면 부피가 커지죠. 그러면 운반비도 증가합니다. 자, 반면에 파쇄를 하게 되면 입자가 작잖아요. 그래서 고밀도 매립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토양으로서의 산화 및 환원 작용이 빨라진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설명은 뭐가 되느냐 하면 파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형화와 파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내용을 고치면 부피가 작아져서 운반비가 감소한다 이렇게 되면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답안이 틀렸어요. 그리고 조대 쓰레기에 의한 소각로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조대 쓰레기라는 것은 큰 쓰레기를 조대 쓰레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4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침출수를 혐기성 여상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유입유량이 1000m의 삼성포대에 BOD가 500mg/L, 처리 효율이 90%라면 이때 혐기성 여상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의 양은 1.5m의 삼성의 가스는 BOD 1kg당 발생되는 양이고 가스 중에 메탄의 함량은 60%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뭐 혐기성 여상이다 이런 종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혐기성이라는 말이 왜 나와 있느냐? 메탄의 양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메탄이라는 것은 혐기성 분해 시 발생하는 물질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BOD에 의해서 유기물에 의해서 가스가 발생한다고 그랬으니까 유입유량 곱하기 BOD 농도를 하는데 여기서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mg/L를 kg/m의 삼성으로 전환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를 곱해줘야 되느냐? 10의 -3성을 곱해준다는 것은 꼭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팁에도 있는 것처럼 mg/L을 kg/m의 삼성으로 전환했을 때는 10의 -3성을 곱해준다. 자, 그러면 먼저 유입유량이 1000m의 삼성포대예요. 자, 여기에 BOD의 농도가 500mg/L니까 0.5kg/m의 삼성. 이 값이 BOD의 총량입니다. 자, 그러면 이 BOD의 총량인데 얼마만큼 처리하느냐? 90%. 퍼센트를 없애기 위해서는 1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BOD 1kg당 가스의 발생량이 1.5m의 삼성이에요. 자, 그리고 이 가스 중에서 메탄이 차지하는 값이 얼마냐면 60%. 그래서 나머지를 다 곱하면 돼요. 곱하면 되는데 가장 이 문제의 핵심은 여러분들에게 출제하기 위한 가장 핵심은 mg/L을 kg/m의 삼성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게 되는 거죠. 10의 -3성을 곱하면 mg/L가 kg/m의 삼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4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관거 수송 우리가 파이프라인 방식이라고 하죠. 폐기물 수거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번의 폐기물 발생 빈도가 높은 곳에 경제적이다. 자, 그래서 어떤 곳이냐면 인구가 많이 사는 아파트 밀집 지역에 적합하죠. 일단 폐기물이 많이 발생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파이프로 우리가 라인을 설치하기 때문에 가설 후에서는 경로 변경이 곤란해요. 그래서 신중하게 우리가 경로를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25km 이상의 장거리 수송의 현실성이 있다. 파이프라인 방식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거리에 유용하다는 거죠. 장거리 수송은 불리합니다. 따라서 답이 틀렸어요. 그리고 큰 폐기물은 파쇄나 압축 등의 전처리를 해야 된다. 왜 전처리를 해야 되죠? 관을 통해서 이송시키기 때문에 너무 큰 쓰레기가 들어가게 되면 관을 폐쇄시킬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전처리를 꼭 해야 되겠죠.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4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7번에 보시면 다음은 파쇄기의 특성에 관한 설명이다. 갈로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자, 갈로는 기계의 압착력을 이용해서 파쇄하는 장치로서 나무나 플라스틱류, 콘크리트 등이 건축 폐기물의 파쇄에 이용되며 러트리 밀식, 임팩션 클리쇼 등이 있다. 이 파쇄기는 마모가 적고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장점이 있으나 금속, 고무, 연질 플라스틱의 파쇄는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기계의 압착력을 이용을 한다는 거. 자, 그리고 어떤 종류가 있느냐면 로터리 밀식과 임팩트 크러셔가 있다는 거. 이 두 개의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답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압착력을 이용을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압축 파쇄기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압착력과 압축 파쇄기, 압축을 연관을 지어서 답을 찾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4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매립지 내 가스. 자, 매립지라는 것은 우리가 최종 처분장을 뜻하는 거죠. LFG, 랜드필 가스가 발생하는 곳이죠. 주로 발생되는 성분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러면 매립지 같은 경우에서는 혐기성 상태거든요. 따라서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되는 가스는 CH4라는 메탄, 그리고 CO2라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메탄가스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예요. 그래서 메탄가스는 CH4, 그리고 탄산가스라는 것은 CO2, 이산화탄소가 되거든요. 자, 그리고 질소, 그리고 산소, 수소 이런 물질들이 매립장하고 관계 있어요. 자, 염소하고는 관계없죠. 염소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석유화학 제품으로 만든 주로 이제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그 플라스틱 제품의 가장 대표적인 게 PVC거든요. 그래서 그런 석유화학 제품이라는 PVC를 주로 연소를 하게 되면 염소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9번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A도시 지역의 쓰레기 수거량이 179만 2,500톤/년이다. 이 쓰레기를 1,363명이 수거한다면 수거 능력은 1일 작업 시간이 8시간, 1년 작업 일수는 310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MHT를 계산하는데 MHT의 단위죠. MHT라는 것은 맨, 아워 나누기 톤이에요. 여기서 맨이라는 것은 수거 인부수, 아워는 수거 인부수의 하루에 작업하는 시간, 그리고 톤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거 실적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거 인부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수거 인부수가 1363명이에요. 자, 그리고 이들은 작업 시간이 하루에 8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수거 능력은 179만 2,500톤/년이에요. 근데 시간 단위가 연 단위로 수거를 하죠. 자, 그런데 작업 시간은 하루 단위고 수거는 연 단위예요. 그러면 수거 인부의 작업 시간도 연으로 고쳐줘야 되겠죠. 따라서 1년의 작업 일수가 나와 있어요. 얼마로? 311로. 그러면 1년은 311을 해서 1일 없애면 연년 단위가 나오겠죠. 따라서 계산하면 1.89가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MHT의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수거 효율이 우수하고 MHT의 값이 크면 클수록 수거 효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조심할 것은 뭐냐면 1년에 작업일수가 줄 수도 있지만 휴가일수가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업인부의 1년의 휴가일수가 30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작업하는 기간은 얼마가 되는 거죠? 1년이 365일이니까 365일 마이너스 휴가일수 32일을, 예를 들어서 30일이 주어지면 32일을 빼서 작업일수를 여러분들이 대입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노선을 설정했을 때 유의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답은 가능한 간선도로 부근에서 시작하고 끝나도록 한다. 맞습니다. 나머지 언덕길은 내려가면서 수거한다. 내려가면서 수거하느냐, 올라가면서 수거하느냐, 어떤 게 편하죠? 내려가면서. 그래서 내려가면서 수거합니다. 그리고 발생량이 많은 곳은 하루 중에서 가장 먼저 수거합니다. 이 문제도 오답으로 자주 나오죠. 그래서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먼저 수거한다는 거. 그리고 가능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수거 노선을 정한다. 우리가 수거 노선을 정했을 때는 시계 반대 방향이 아니고 시계 방향으로 정해야 되겠죠. 따라서 라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5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해 폐기물의 물리화학적 처리 방법 중 휘발성 물질을 함유하는 유해 액상 폐기물을 수증기와 접촉시켜 휘발성 성분을 기화시킨 후 분리하는 공정으로 특히 휘발성 물질이 고농도로 농축된 액상 폐기물 처리에 가장 적합한 방식은, 자,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처리하고자 하는 유해 액상 폐기물, 다시 말해서 독성을 가지고 있는 액체 상태의 폐기물이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뭐하고 접촉을 시키죠? 수증기하고 접촉을 시킨다는 게 우리가 답을 찾는 가장 핵심이 됩니다. 자, 따라서 갑은 가압 부상, 그다음에 전해산화, 공기탈기, 전기탈기. 그러면 수증기가 기체 상태죠. 그럼 전기가 수증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증기와 전기를 여러분들이 매치를 시켜서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2번 쓰레기의 발생량을 산정하는 방법 중에서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쓰레기 수거 차량의 대수를 조사해서 이 값에 밀도를 곱해서 중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쓰레기 수거 차량의 대수를 조사를 한다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면 수거 차량의 대수니까 수거 차량의 개수를 나타내는 문구가 나오겠죠. 뭐죠? 수거 차량 개수 분석법. 개수라는 게 몇 대인지 우리가 센다는 그런 뜻이겠죠. 따라서 적재 차량 개수 분석법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답번이 정답. 자,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 풀이에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5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3번에 보시면 화격자 소각로의 장점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화격자 소각로는 일반적으로 큰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도시 폐기물을 소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소각로입니다. 그러면 체류 시간이 짧고 교반력이 강하다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체류 시간이 길고 교반력이 약한 게 특징이죠. 답은 연속적인 소각과 배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큰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도시 폐기물을 소각하는 데 적합하죠. 그리고 열에 쉽게 용해되는 물질의 소각에는 부적합하죠. 어떤 거냐 하면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서는 소각하기가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수분이 많은 물질의 소각에 적합하며 금속 부위의 마모 손실이 적다.
자, 수분이 많은 물질에 속하기에는 적합하나 금속부의 마모 손실이 큰 게 또 하나의 단점이기도 해요. 따라서 바르게 된 설명은 나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바르게 된 것을 찾으시오, 아니면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보고 답을 찾아야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5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합성 차수막의 PVC의 특성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작업이 용이한 편이다. 나번에 접합이 용이한 편이다. 답안에 대부분의 유기화학 물질에 약한 편이다. 라번에 자외선, 오존, 기후 등에 강한 편이다. 합성 차수막 중에서 PVC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기화학 물질, 그리고 자외선, 오존, 기후에 약하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을 때 유기화학 물질이나 자외선, 오존, 기후에 약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가장 우수한 합성 차수막의 재료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약한 편이니까 라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15번 어떤 물질을 분석한 결과 1500ppm의 결과를 얻었다. 이것을 퍼센트로 환산을 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자, 먼저 퍼센트라는 것은 백분율이에요. 자, 백분율은 10의 마이너스 2승의 값을 가지죠. 자, 그리고 ppm이라는 것은 100만 분율이에요. 100만 분율은 10의 마이너스 6승의 값을 가져요. 그러면 두 개의 값이 얼마 차이가 나죠? 10의 4승 차이. 10의 4승 차이가 나는데 어떤 값이 크죠? 퍼센트가 ppm보다 10의 4승 커요. 자, 그러면 내가 단위를 환산을 했을 때 ppm을 퍼센트로 바꿀 수도 있고 퍼센트를 ppm으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ppm을 퍼센트로 바꿀 때는 10의 마이너스 4승을 곱해주시면 돼요. 자, 반면에 퍼센트를 ppm으로 전환했을 때는 10의 4승을 곱해주시면 돼요. 자, 이 내용은 반드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ppm을 퍼센트로 고쳐요. 그러면 ppm을 퍼센트로 고쳐 얼마를 곱하면 되나요? 10의 마이너스 4승. 그럼 얼마가 되죠? 0.15%. 따라서 가번이 정답.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절대로 틀리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5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6번 방음벽 설계 시 유의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번 벽의 투과 손실은 회절 감쇄치보다 적어도 5dB 이상 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dB를 데시벨이라고 했습니다. 답은 방음벽 설계 시에 음원의 지향성과 크기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답은 벽의 길이는 점음원일 때 벽 높이의 5배 이상, 선음원일 때 음원보다 수음점 간의 직선거리의 2배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답은 음원의 지향성이 수음측 방향으로 클 때에는 벽에 의한 감쇄치가 계산치보다 작게 된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크게 나타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라번입니다. 자, 그리고 5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음영 파워가 0.01 이제 단위를 와트라고 했죠. 와트이면 PWL은 얼마인가? 여기서 PWL이라는 것은 음향 파워 레벨이에요. 따라서 PWL이라는 음향 파워 레벨을 계산하는 식은 10로그 W 나누기 W0예요. 근데 로그라는 것은 공학용 계산기에만 있는 문자입니다. 여기서 W라는 것은 임의의 음량 파워, W0라는 것은 기준음의 파워예요. 그래서 시험상에서 기준음의 파워라는 것은 기준값이기 때문에 안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W0가 10의 마이너스 12성 와트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 W라는 값이 음량 파워 0.01 와트, 그리고 W0가 10의 마이너스 12성 와트. 따라서 계산하시게 되면 100dB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5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난청이란 4분법에 의한 청력 손실이 옥타브 밴드 중심 주파수 500에서 2000Hz 범위에서 몇 데시벨 이상인 경우인가? 자, 이 단위가 헤르츠죠. 자, 그리고 데시벨이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500에서 2000Hz 범위에서 몇 데시벨이 나오느냐면 25데시벨 이상이에요. 따라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문제와 답을 연관을 시켜서 암기를 해 주셔야지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표시 단위가 다른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답은 투과율, 다음에 음압 레벨, 답은 투과 손실, 답은 음의 세기 레벨.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율이라는 것은 퍼센트로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U는 퍼센트. 그러면 레벨이나 손실 값은 퍼센트로 나타낸다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을 때. 그래서 음압 레벨이나 투과 손실이나 음의 세기 레벨은 데시벨. 투과율이라는 것은 빛이 투과되는 값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투과되는 값은 퍼센트로 나타내니까 정답은 가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6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음압이 10배가 되면 음압 레벨은 몇 데시벨이 증가하느냐 나와 있어요. 자, 따라서 식을 보시게 되면 음압 레벨은 20로그 P0분의 P로 나타내는데 여기서 P0라는 것은 기준 음압. 자, 그리고 P라는 것은 실효치 음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SPL1분의 SPL2로 우리가 나타내는데 실제로 보면 하나의 차이가 있거든요. 음압이 처음에 10배가 됐을 때의 음압 레벨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의 값은 20로그 P0분의 P 공식을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조건에서는 20로그 P0는 똑같은데 뭐만 10배가 됐느냐 하면 지금 보면 음압이 10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P의 값이 10배로 증가한 거죠.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20로그 10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20데시벨이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굳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필요 없이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면 어차피 문제가 똑같을 거거든요. 그래서 음압이 10배가 되면 음압 레벨은 2를 곱하면 되니까 20데시벨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압이 10배가 되면 음압 레벨은 20데시벨. 그럼 굳이 이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나오면 내가 답을 외워서 나오면 맞추고 그리고 설사 안 나오면 굳이 고생할 필요 없이 그냥 틀리면 안 나오면 그냥 다른 문제를 풀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공부는 좀 요령을 가지고 잘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열심히보다는 요즘은 잘 해야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